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를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3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일명 청와대 3실장이 국회로 총출동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 때문인데요. 역시나 최대 쟁점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였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엄중한 광장의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감 내내 야권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송곳질의를 이어가면서 공방 수위는 올라갔습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정용 국가안보실장은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친상을 마치고 오늘 공식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감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업무 복귀 첫 지시로 독도 해상에 추락한 소방 헬기 사고와 관련해서 헬기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아세안 순방 외교부터 정부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이 한둘이 아닌 만큼 생각도 마음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상황들을 좀 지켜봐 오고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운영위 상황을 좀 봤는데 여러 가지 야당에서 굉장히 고성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좀 험악한 분위기까지도 나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주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인사의 책임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상당히 많았고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타도 많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핫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청와대 비서실 등에 관한 국감이 열렸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조국 사태에 대한 어떤 인사 검증 책임, 네.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도마 위에 올랐죠. 네. 어쨌든 노영민 비서실장은 책임을 공감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떤 분열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책임의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조국 그 문제는 사실은 한 2달 이상을 대한민국을 완전히 흔들었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의 손을 떠나서 재판에 회부된 문제도 있고요. 그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오늘 정도 같으면 야당도 좀 고성을 지르고 새로운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한은 어떤 조국 문제의 원래 의혹 제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는 사실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번 정국에서 드러났던 그런 문제들, 검찰 개혁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자라는 쪽으로 야당이 사실은 정책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은 야당에게 훨씬 더 점수가 되었을 텐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사태 이전으로 사실은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가 완전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그 야당으로서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국민들로부터 좀 점수를 따는 그런 국감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고성이 오가는 원래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국 이슈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인데 네. 또 야당에서는 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가 여전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네, 싶었던 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그 핵심에 있었던 분이 조국 전 장관이에요. 아시겠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제 오래 계셨었고요. 정권 시작과 함께 계셨었죠. 그리고 거의 셀프 검증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 정도로 본인이 법무장관 갈 때 인사검증도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그 팀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셀프 검증하고 본인이 문제 없다고 해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네. 향후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났고요. 법무장관도 물러난 상태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좀 나아질 것인가, 그래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라는 국민의 기대를 모으려면 사실 청와대가 지금 상황에서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잘못을 했고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네. 향후 어떠한 자세를 보이겠다라는 그 반성하는 모습에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네. 갈등을 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갖다가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증을 잘못했고 조국 전 장관의 법적인 문제에서 어떤 청와대의 대응이 잘못됐고 그걸 미리 검증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을 송구하다, 국민들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라고 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접근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향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오늘 야당의 공세가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좀 간략하게 드리면 하여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200여 가지가 넘는 질문에 본인 스스로 응답하는 셀프 리포트입니다. 어떤 청와대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적어내지 않으면 사실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기 이것보다 더 나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청와대가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또 한 굉장히 무리가 있을 거다. 어떤 내사하거나 사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사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네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인사 검증 시스템은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인사의 기준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졌고 국민의 요구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위 청와대 제가 대변인 할 때 7대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어떤 누구도 그 검증을 해보면 7대 기준 중에 안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때가 됐다. 우선 인사청문회 제도도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분리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새로운 인사 청문회 원칙을 만드는 것도 좀 합의를 해야 되고요. 청와대 인사 검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준이 높다 보니까 사람을 찾아 쓸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인재의 풀을 좁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 이제 우리 사회가 도덕적 기준을 굉장히 높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는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제 좀 제도 개선과 함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고, 그리고 인사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정부는 거기에 대한 후한 평가를 받았고, 또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박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어불성설의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인사검증에서 도덕성과 정책 그 평가는 좀 분리하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새누리당 시절에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상식의 수준에서 그 인사검증 수준을 낮추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차원이지만 하지만 너무나 지나친 사생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로식으로 보도되는 것들은 좀 막아볼 필요가 있다. 인권 차원에서 막아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한 인사검증 시스템에서의 문제는 민정수석부터 이어지면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관련된 그 가족들까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민정수석에 있었을 때 그 수준의 인사검증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은 굉장히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노영민 오늘 실장께서도 물론 부분적으로는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와대 실장으로서의 그런 향후 계획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남은 시간 동안 그 부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치르고 오늘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박 의원께서도 그 조문을 위해서 부산 내려가신 걸로 알고 부산에 있는데 다녀왔습니다. 조문을 미처 이제 뭐 하지 못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철저하게 가족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대통령께서는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한 대통령의 뜻을 또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 참모를 했던 사람으로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최근에 힘들어하시는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조문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네.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춘추관장 저 이렇게 넷이 함께 갔다가 하루를 성당 주변에서 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 아침에 장례미사 하는 날 미사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냥 돌아가는 게 멀리서 네. 조의를 펴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이번 조국 사태나 여러 가지 정국으로 인해서 국민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네. 아무리 개인의 슬픔이 크다 하더라도 그러한 국민들의 아픈 마음, 아팠던 마음을 생각하신다면 이 모친상을 조용하게 그렇게 치르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아주 그 작은 장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조촐한 모친상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네. 이번 모친상 치르면서 뭔가 정치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던 네.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부분이 특히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일부 야권 의원들의 이제 모습에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 야당 일부 의원들이 계속 이런 이제 실수 내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도 하시고요, 비판도 하세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지금 우리 당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 자한당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 모친상에 대해서 왜 모시고 살지 않았냐 이런 이제 비판을 네.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홍문종 대표죠. 같은 분께서는 사실은 이 조문에서는 정치색을 떠나서 사실 정말 진심으로 조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권 인사 아무도 조문 안 받으시겠다고 원래는, 했어요. 예. 측근까지도 이제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 야당 대표들에게는 그래도 예의를 차려서 이제 조문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실은 당내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당내 여러 가지 권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조문 정치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눈살을 많이 찌푸리고 있습니다. 네. 위로와 추모가 돼야 되는 상황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면에서 네. 그만큼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륜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이렇게 상대방이 슬픔을 당했을 때 네.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일인데요. 정치권은 사실 상대 정당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주기는 쉽지는 않지만요. 예.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깊이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륜의 바탕을 둔 정치는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의원의 오늘 제 의상이 검정색인 것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친필 조의문을 보내서 또 화제가 됐는데 문제는 그와 시간이 얼마 뒤에 초대형 방사포로 도발을 해서 과연 이게 어떤 의도인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고 비판의 목소리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각 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상중 도발입니다. 상중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또 엄중히 경고합니다. 북한의 대남 제스처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가 정상으로서의 예의는 지키겠지만 여전히 남한을 협상 파트너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북한의 태도는 최근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에 북한이 방사포를 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친필 조의문을 보내고 그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문 대통령이 아직 상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방사포를 쐈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논란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까 각 당의 반응을 보니
상중 도발을 규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취지가 있는데 네. 예. 상중 도발이 아니라 도발 자체는 다 규탄을 해야죠. 네. 예. 저는 이 시점에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북한의 도발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계속 그 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강시켜 갈 겁니다. 네. 지금도 증강시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미 회담을 통한 북한 문제의 해결이 하루빨리 돼야 되는데 북한은 그 해결 타협 시점에서 자기들이 그 어떤 발언권 네.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런 도발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상중인데도 도발을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이 타결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조급함을 좀 드러내는 표현이라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북한이 저렇게 빨리 해결을 하자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미국도 좀 기존의 입장을 가지고 자꾸 고수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새로운 어떤 제안을 해야 북한도 네. 그 명분을 가지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느니만큼 상중 도발이냐 아니냐보다 북한이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본인들의 핵 능력을 증가시켜가고 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이 타결을 좀 빨리 연내에 마무리 져야 된다. 네. 북한도 그걸 원하고 있는 방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발인 장례미사가 끝난 지 네. 4시간 만이거든요. 이런 점은 좀 규탄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까지 쭉 일련에 이제 뭐 군사적인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려는 예. 그런 의도가 이제 확연하게 보이고 있고요. 네. 뭐 상중이다 아니다는 북한에게는 고려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 보면은 이 군사 도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북한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이니까 이 중에 도발을 하면 더 자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 도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다만 북한은 계획된 대로 군사적인 훈련이라든지 그 이외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것은 북한을 비난하고 하지 말아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 같은 경우도 투트랙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하되 비핵화 관련된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그 외에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북한을 달래기만 해서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인가라는 데에서 너무나 순진한 기대만 하지 말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야권에서 이야기했듯이 평화의 노력,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평화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비핵화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함께 단합된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또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윤 의원님 싶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네. 동맹국과의 제재와 압박의 그 연대는 하나도 변함없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와 외교를 투트랙으로 하셔야 된다. 평화는 남북 평화, 남북 관계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마저도 국제 연대의 틀 속에서 제재와 압박의 틀 속에 여전히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 대표들이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부터 짚어보면은 이틀 전에 기자회견 후폭풍이 지금 상당한 상황인데 차기 총선 계획을 공개를 했거든요. 목소리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그 12월 아마 10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인재영입위원회도 그 같은 시기에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들의 그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리더십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각광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비판이라는 표현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의 경우 당의 쇄신 요구가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상황 그 답변과 계획을 내놨다라는 얘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정국을 지나오면서 당이 보여준 그런 리더십 역할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과 함께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철희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당이 낡았다라는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런 어떤 당원들,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좀 어루앉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셔야 될 때인데 오히려 그 정반대의 느낌을 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데 네. 아마 지금 12월에 총선 우리 그 대책위원회나 인재영입위원회 등을 그 출범을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그런 어떤 당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시고자 하나 일단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사퇴한 이후에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의원들 공천 가산점 문제도 네. 있었고 유튜브 영상도 논란이 네. 됐었고 그리고 지금 박찬주 전 대장까지 계속 뭔가 헛발질을 한다는 네, 지적이 네. 나오거든요. 그 지금 밀실 정치다라는 이제 키워드로 지금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 요 며칠 계속 이제 기사도 네. 나오고요, 비판도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정당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죠. 네. 어찌 보면 정치 신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로서 총선을 이제 앞두고 있고 이제 몇 달 안 남은 총선 전 진두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인재 영입이에요. 항상 선거 때마다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를 등용한다라는 차원인데 황교안 전 현재 대표죠.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관련한 지금 청사진을 아직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1대 총선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아직 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특히 열혈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으로 가면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선을 저는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권 네. 후보를 기대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러기 전에 일단 총선에서의 자유한국당의 그 자기 입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대선도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의 그 우물한 정치 또는 자기의 열혈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 틀을 빨리 벗어나지 않는다면 글쎄 이번 총선 다음 총선에서도 돌아온 총선에서도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고전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소방헬기 추락 관련 사고 브리핑을 연결하느라고 많은 얘기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미처 다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충실한 대담 준비해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